동양학에 뿌리를 두고 발전해온 사주학. 사주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음양오행설을 새로운 관점으로 분석하며 사주학을 보다 명확한 논리체계로 재조명한 석가. 동양의 과학, 사주명리학. 이제 그 근본 원리를 석화와 함께 명확한 이론체계를 통해 밝혀보자. 동양학에 뿌리를 두고 발전해온 사주학. 사주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음양오행설을 새로운 관점으로 분석하며 사주학을 보다 명확한 논리체계로 재조명한 석가. 동양의 과학, 사주명리학. 이제 그 근본 원리를 석화와 함께 명확한 이론체계를 통해 밝혀보자. 자, 여러분 한 시간 동안 또 지난 시간에 공부 많이 하셨죠? 자, 그럼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뭡니까? 자, 오행이 목화토금수 오행이 왜 오행인가? 즉 목이 왜 목이고 화가 왜 화고 토가 왜 토고 금이 왜 금이고 수가 왜 수인가? 즉 목이 왜 뻗어가는 기운인 것이며 그리고 화가 왜 분산되는 기운이고 토가 왜 그걸 중재하는 기운이 되고 금이 변화를 시작하는 오그라들기 시작하는 오므러들기 시작하는 복귀하기 시작하는 기운이 되며 수가 원점으로 돌아오는 기운이 되는지 그 특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 오행의 상생고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저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구의 자전으로 생기는 절대 완전원이라고 우리가 규정을 내린다겠습니다. 이 완전원의 도식을 가지고 우리는 음양오행설을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봅시다. 이것은 지구의 자전과 동시에 한 방향으로의 순환을 지속하고 있다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과정을 각각 5개로 나눴을 때, 자, 어디든 관계없습니다. 왜 꼭 여기가 1번? 아니, 상관없어요. 여기를 1번으로 하든 여기를 1번으로 하든 여기를 하든 그것은 관계가 없겠죠. 아무디고 임의의 숫자를 정했을 때,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임의의 숫자를 정했을 때, 그리고 여기에 또 뭐가 빠져 있습니까? 임의의 숫자를 정하긴 정하되 어떤 기준점이 주지 않은 상태. 그 얘기는 어떤 사람을 저를 볼 때 그냥 40대 남자로 보는 것은 객관적인 시각이 되겠죠. 그러나 저를 볼 때 아빠라고 보는 것은 딱 우리 애들만의 시각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없겠죠. 즉 특수한 시각이 되는 거죠. 저는 40대 남자이면서 동시에 아빠일 수 있지만 아빠라는 40대 남자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제 개념이지만 바로 아빠라는 것은 우리 이쁜 딸들한테만 해당되는 개념이겠죠. 바로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사물은 달리 보이는 겁니다. 자, 바로 처음에 이렇게 볼 때 관점은 어떤 기준점이 있지 아니한 것, 그냥 그대로 바라보는 것, 객관적인 40대 남자로 바라보는 것,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그 운동 형태를 5단계로 나눈 것, 이것이 바로 오행의 절대 개념이 들어가면서 각각 그냥 오행은 생운동만 지속하는 형태를 얘기합니다. 오행이 인접해 있는 오행끼리 생운동을 하게 되는 요인은 뭐라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구에 지속되는 자전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지구가 멈추면 얘 그때는 생도 없습니다. 물론 어느 날 지구가 멈춘다면 생뿐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아마 존재하기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것이 바로 오행의 생생운동인데요. 이것을 행이라는 의미 속에도 이미 행이라는 것은 뭡니까? 5개 요소나 어떤 특별한 어떤 물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움직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왔다 갔다. 행이라는 의미는 뭔가 들어왔다 나갔다는 이런 움직임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은행, 양행 이렇게 얘기하듯이요. 자, 오행은 바로 이렇게 움직이는 개념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바로 이렇게 5단계 움직이는 개념을 오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목화토금수라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1, 2, 3, 4, 5로 명하면 1, 2, 3, 4, 5가 됩니다. 아니면 그냥 ABCD로 명하면 ABCD가 됩니다. 그것을 목화토금수로 명하면 목화토금수가 됩니다. 즉 목화토금수라는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형태, 운동 형태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5단계로 나눌 때 첫 번째 기준점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떤 하나의 운동은 다른 운동을 이렇게 생해주는 이러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로 생해운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기준점을 잡는데 자, 어떤 점을 기준점을 잡습니다. 여기로 잡읍시다. 여기를 잡아놓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디로 기준이 잡든 기준점부터
뭡니까? 이때부터 시작 아닙니까? 예. 기준점부터 시작되는 첫 번째 운동.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그냥 첫 번째 운동입니다. 첫 번째 운동의 의미는 뭡니까? 운동이 이 시점에서 쭉 뻗어가는 겁니다. 이때는 방향성만 가지고 쭉 뻗는 그 기상인 겁니다. 그냥 어디를 잡든. 그러면은 여기를 잡으면 여기를 잡아도 마찬가지. 어디를 잡든 그 잡는 순간부터 첫 번째 운동이 뻗어가는 운동인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우리가 명명하든 목이라 하든 화라 하든 그건 둘째 문제고 일단은 운동인 겁니다. 그럼 이렇게 쭉 뻗어가는 운동을 지구상에 있는 사물하고 이렇게 비교할 때 어느 게 가장 그렇게 옛날 사람들이 볼 때 합당한 유사점이 있을까요? 이걸 고민해서 선현들께서 이것을 목이라고 명을 한 것이죠. 왜? 가장 뻗는 특성을 잘 나타내는 것이 어딜까? 예, 굳이 치면은 아마 목이 나무가 쭉 자라는 모습이니까 그렇게 보고 인생에서는 시발점이라고 보는 것인 거고 계절을 치면은 바로 봄의 계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겠죠.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즉 이런 것들은 즉 뻗어간다, 뻗어가지 않는다는 개념은 바로 이렇게 어떤 기준점이 정해진 상태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처음에 운동을 뻗어가는 기준점이라고 두 번째 운동은 뭡니까? 즉 여기를 기준점으로, 즉 4번과 5번을 기준점으로 놓고 볼 때는 5번과 1번이 원점에서 뻗어가는 기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운동은 뭡니까? 바로 더 이상 뻗어가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 그런 운동이 됩니다. 그것은 5번과 1번의 이 운동을, 뻗어가는 운동을 더 이상 뻗어가지 않게 바꿔서, 막아서 다시 3번과 4번으로 줄어드는 운동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2번의 운동이 되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오행에서 어떤 성분이 이런 역할을 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토가 이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것을 토라고 놓고 중간자라고 놓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것, 금과 수. 돌아오기 시작하는 최초, 그 얘기는 봅시다. 나무가 여름에 쫙 꽃을 피우고 벌어졌다가 가을이 되면서 쭉쭉쭉 나무 쭉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줄어들게 되죠. 바로 줄어드는 모습, 변화가 되는 모습, 바로 이런 것들 자체를 우리는 바로 뭡니까? 금의 현상으로 우리가 대입을 시켜놓은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줄어드는 나무가 다시 줄어들었다가 이제 겨울이 되면 어떡합니까? 표피가 두꺼워지고 내지는 나무 떨어진 씨앗을 놓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줄어들어서 다음 버무리한 새싹이 나오기 전에 준비를 하는 과정들, 이것들을 바로 수의 개념으로 놓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생으로 놓고 보면은 시작해서 젊은 시절을 목이라는 개념으로 놓고, 젊은 시절은 뭡니까? 막 이제 키만 커가는 것처럼 한 방향으로 말아가는 건 이런 개념들이 목이 되는 거고, 조금 세상의 단맛은 맛을 배워가는 시기를 바로 뭡니까? 이때를 화라는 기준으로 놓고 본 것이고, 더 이상 키가 크지 않는 시기, 그리고 옆으로만 퍼지고 더 이상 크지 않는 시기, 그리고 군식구가 딸리는 시기, 이걸 우리는 토라고 놓고 봤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커진 상태에서, 사람이 물론 줄어들기도 하지만 많이 줄어들 나이니까 커진 상태에서 이제 남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기, 남들을 제어시키는 시기. 어릴 땐 멋모르고 오다가 좀 크면 어떻습니까? 집에 애들이 생기고 부하 직원이 생기고 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그런 것들이 생기는 시기를 금이라고 놓고 보는 것인 거고, 그리고 그 시기까지 지나고 인생의 어떤 황혼기 내지는 지혜의 시기, 이런 시기를 수라는 개념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본다면 여기서 어떤 개념이 지금 설명이 된 겁니까? 오행의 목화토금수가 왜 목화토금수인지, 왜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지금 완전원의 분석으로서 설명이 되었죠. 그 다음 두 번째 또 뭡니까? 오행의 상생의 고리가 왜 상생이 되는지, 즉 쇠가 물을 생하는 게 아니고 금의 운동이 수의 운동으로 변화되는 과정인데, 이것을 지구상의 사물, 즉 금의 운동하고 가장 알맞은 게 뭘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쇠붙이라는 개념을 접어둔 겁니다. 왜 쇠붙이를 여기에 의미했을까요? 자, 쇠붙이는 날카롭고 강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뭔가 쳐내는 기상들을 갖고 있죠. 반면에 쇠붙이는 때들이 열을 가해서 두드리고 접으면 또 모양이 확 변할 수가 있습니다. 나무도 이렇게 불을 가면 변한다 치지만 나무는 사실은 쭉쭉 뻗을 뿐이지 이미 잘라놓은 나무는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 금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시킨 거죠. 그럼 수라는 건 뭡니까? 수는 바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시작과 끝의 의미, 시작과 끝의 의미 같은 것들을 취해가지고 대입을 시킨 거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살다가 할 때 어디로 갑니까? 뭐든지 갖다 묻어두고 숨어두는 땅 속의 의미, 그래서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 토라고 만들어 놓은 개념인 거죠. 즉 목화 토금수는 나무, 불, 흙, 금, 물이 아니라 그러한 특성, 지구상에 있는 사물 중에서 가장 그 특성과 닮은 것을 취상한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서 그 오행을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오행의 그 상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약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 주십시오. 다음에 고급 강의 때 다시 또 한번 상세하게 강의를 해 나갈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봅시다. 이 동그라미를 하나 또 그릴게요. 이거 뭡니까? 항상 그리는 것은 지구의 자전 원, 그렇죠? 절대 완전원이라고 부르는 원운동의 도식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원운동의 도식을 가지고 이 어떤 시작점이 꼭 왜 여기냐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디든 관계없지만 설명의 편의상 여기라고 정해놓은 겁니다. 이 시작점에서 어떤 변점까지 가는 개념들, 이것을 우리가 양이라고 표현했고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음이라고 표현했고 이 안에 중간자는 양과 음에 비해서 큽니까 적습니까? 아주 상당히 적죠. 이 상당히 적은 부분들을 우리는 중간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게 양운동과 음운동의 개념으로 놓고 봅시다. 양과 음, 이것은 뭡니까? 양, 음 두 가지로 바라보는 시각. 사물을 그냥 보이는 대로 바라보는 시각이죠. 보이는 대로 바라본다는 것은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자세히 보는 거나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자, 양과 음 두 가지로 일단 보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적군과 악은, 엄마와 아빠 이 두 가지 시각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는 그 외에 또 다른 부분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죠. 엄마, 아빠 외에 악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인 거고 적군과 악은 외에 적군도 아니고 악은도 아닌 중재자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중재자는 통상 무시하고 따집니다. 바로 잘 보이지 않는 거. 그러나 이 중재자 때문에 음과 양이 드러나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음과 양의 두 개만 놓고 두 가지가 있는 시각으로 볼 때 양이 이렇게 쭉쭉쭉 강해지면 음은 어떻습니까? 약하죠. 음이 강하면 양은 안 좋죠. 즉 우리가 얘기했듯이 아빠와 엄마 둘이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아빠가 하지 않으면 엄마가 하고 엄마가 하지 않으면 아빠가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편하고 하나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합니까? 음생양사, 양생음사라고 고전에서 표현합니다. 그 얘기는 음과 양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양이 좋으면 음은 나쁘고 음이 좋으면 양은 나쁘다는 개념. 그래서 양이 강하면 강할수록 음은 어떻게 약해지는 개념이 들어가죠. 음이 강하면 양은 거꾸로 약해지고, 즉 음과 양은 공존할 수 없다는 개념이 음양의 시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이 시각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단 봅시다. 이 시각인데 이 음양이 존재하는 시각 속엔 뭐가 있다겠습니까? 중간자가 있다겠죠. 우리가 이 중간자를 한번 좀 크게 확대를 시켜놓고 봅시다. 이거를 원운동 전체 길이를 100m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이 양의 운동은 대략 얼마나 될까요? 양의 운동은 한 50m나 49m 정도 되겠고 음의 운동도 50m나 49m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음과 양을 표현하면 대략 한 50m 조금 안 되고 플러스 49가 됐든 합해서 99 이렇게 되니까 거의 100m가 다 되죠. 그리고 중간자는 어떻습니까? 중간자는 1이라 아니면 0.1이라든가 상당히 작은 숫자가 돼서 무시해도 되지만 이것을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 얘기는 자, 양이 길든 적든 양은 뻗어가는 운동인 거고 음은 길든 작든 복귀하는 운동인 거고 중은 길든 작든 변하는 운동이 됩니다. 변환. 그러면 운동의 형태를만 놓고 본다면 몇 가지가 존재합니까? 엄연히 세 가지가 존재하지요. 운동의 형태만 놓고 볼 때는 이 세 가지 존재의 기점을 좀 더 크게 시각으로 봅시다. 이렇게 되면은 운동이 어떻습니까? 이거를 쫙 이렇게 구분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는 양, 여기는 그럼 여기는 중. 이렇게 분산을 이렇게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원래는 음양 두 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중간자까지 바라보는 원칙적으로 정확한 개념의 시각이 되는 거죠. 자, 이 원운동에 음과 양이 있다라고 바라볼 때는 양의 운동이 좋아졌죠. 양의 운동이 강해지면 음의 운동은 죽어지는 어떤 상대 운동이다. 이거 무슨 운동이라고 부릅니까? 양이 살면 음이 죽기 때문에 아까 뭐라 해서 상극의 운동이 되죠. 맞습니까? 극의 운동이 되는데 이렇게 중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상대가 이미 대상이 셋이 되기 때문에 자, 양의 운동이 일단 강해졌다. 물론 양의 운동이 강할 때는
음의 운동이 없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양의 운동이 강하고 양과 음 사이에는 중이란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에서 음으로 가는 과정을 볼게요. 읽어줄게요. 자, 양의 운동과 음의 운동이 있을 때는 서로 죽이는 운동이 되지만 이 양의 운동은 중의 운동을 생해준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의 운동은 다시 음의 운동을 생해준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결국에는 이 양의 운동이 중의 운동으로 갈 때, 중의 운동으로 가까이 갈 때 음양 단둘만 있으면 그 중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양이면 음이 아니고 음이면 양이 아닌 존재가 성립되지만 여기서는 양일 때 음일 수도 있고 중일 수도 있다는 개념이 들어가고 음일 때 역시 양일 수도 있고 중일 수도 있다는 이러한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너 아니면 나가 아니고, 즉 엄마와 아빠 둘 다 설거지를 하지 않아도 딸이 설거지를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에는 둘 다 설거지를 안 하고 좋은 걸 누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상대적 개념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중이 들어감으로써 바로 중의 과정은 음을 도와주는 과정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이걸 다시 표현한다면 양의 운동은 중을 생해주고 중의 운동은 다시 음을 생해주는 운동의 반복 패턴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 중간에 끼어 있을 때, 즉 절대적 개념으로 본다면 운동은 생해 운동이 되는데 이 중간자가 빠져버리면 음양 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운동이 되는 거죠.